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날도 점점 추워가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많이들 괴로우시죠? 하루빨리 이제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은 됐죠. 도입이 돼서 접종이 시작돼서 옛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혹독하지만 올 겨울을 어쨌든 이제 집콕을 하면서 보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 좀 드리고자 재미난 이야기도 하나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삼국지시대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삼국지시대의 인물들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하우돈이라는 인물 이야기해봤고, 황충이라는 인물을 한번 이야기해봤죠. 그거 말고도 다룰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삼국지 이야기만 주구장창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오늘 하나 이야기 더 다루고 좀 이제 다른 쪽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혹시 훗날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또 삼국지 이야기는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요, 삼국지에서 말하는 십상시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십상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상시가 뭡니까? 네, 내시, 환관, 고자, 그리고 어김없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간신배. 그래서 왜 요즘에도 최고 국가 지도자나 혹은 이제 어떤 조직의 수장 그 측근에 붙어가지고 인해 장막을 치고서 옆에서 속닥거리면서 그런 이제 간신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요즘에도 이제 십상시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십상시라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이제 간신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십상시는 정말로 간신의 대명사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상시는 뭐냐면요, 10명의 환관들인데, 그래서 열십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십상시가 꼭 10명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게 원래는. 그래서 이제 옛날 후한시대에 보면은 십상시 티오는 10명일 때도 있고 8, 9명일 때도 있고 혹은 11, 2명일 때도 있고, 그건 좀 이제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10명이라고 해가지고 십상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상시는 황제 제측근에 있는 환관들을 말하는 건데, 이 십상시의 탄생 배경을 알려면요, 일단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갖다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되려면은, 네, 맞아요, 시험을 봐야 되죠, 그죠?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면은 선거를 통해서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정말 이제 최고로 잘 나가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선출직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크게 2가지 루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고위 공무원을 뽑는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뽑는다 라는 제도가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냐 하면은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죠.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를 뽑는 방법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선거가 지금 선거하고 똑같은 유형은 또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모태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고시 공부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다는 것도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고시 공부라는 개념을 언제 처음 만들었냐면은 중국 수나라, 대략 이제 서기 600년 무렵이죠. 중국 수나라가 처음으로 이거를 갖다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나라 문제라는 황제가 과거 시험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료로 진출한다는 것이 중국 수나라 때 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거의 이제 서기 900년 와서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일찍 시작을 한 거고, 다른 나라들은 이거 없었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서기 한 1800년대까지 이런 고시 공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관직이 어떻게 올라갔냐 했을 때 대부분 국가들은요, 관직을 세습, 혈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간다면은 돈 주고 사는 거죠. 매간매직이죠. 보통 루트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한나라도 사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관직에 올라갔냐면은 일종의 세습이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이게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뭐였냐면은 향거리 선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효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효렴. 이 효렴이라는 단어를 삼국지 책을 보다 보면은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 효렴으로 천거가 돼가지고 어느 관직에 올라갔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향거리 선제, 이 효렴이란 무엇이냐? 자, 일단 삼국지 시대는 기본적으로 중앙에는 대대손손 관직을 세습해온 그런 귀족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 귀족들의 기본적인 기반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방에 있는 자신들의 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 호족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인천 사는데 인천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인천에 있는 땅의 거의 한 60에서 70%가 제 겁니다. 그리고 인천 사람들도 거의 제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럴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다. 공식적으로 인천시장은 아니지만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인천에 제가 이제 뭐 터줏대감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엄청난 세력 기반을 가지고서 나중에 중앙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올라가서 뭐 어디 장관, 차관 이런 고위직을 딱 역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세력 기반은 인천인데 실제로 뭐 이제 일하는 거는 서울에 가서 일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요즘에 국회의원들도 사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지역 기반은 어디 뭐 부산 어느 쪽인데 거기서 이제 당선돼가지고 올라오셨다. 그거하고 좀 약간 유사한 개념이긴 해요. 다만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로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뭘로 갔냐면은 추천제라는 걸 통해서 갔습니다. 인사 추천제를 썼어요. 자, 그럼 이 인사 추천제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갔냐? 각 지방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중앙 정계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 뽑았다는 거죠.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뛰어난 인재라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지금처럼 고시 공부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영어 토익 점수가 어떻게 됐냐, 자격증이 뭐가 있냐, 혹은 뭐 이제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 왔냐,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게 아니었고, 뭘 가지고서 하는 거였냐면은 기준이 그거였어요. 얼마나 효도를 잘했고 부모님한테, 그리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청렴한 사람이었냐, 그 두 가지가 기준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중국 한나라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사회는 유교 사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효도, 그것이 일종의 스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스펙이 되는 거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효성스럽고 청렴한 사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성스럽고 어떻게 하면 청렴하냐 이거죠. 일단 그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되게 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인사 추천을 할 때 그러면 그 인사 담당관이 있잖아요. 그 담당관을 누구로 할 거냐, 이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이제 인사 담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뽑는다. 그럼 인천 지역에 그런 효성스럽고 청렴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잘하냐, 그거를 갖다가 아무래도 인천 사람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 출신인 사람을 인사 감독관으로 인천에 보내는 거예요. 야, 너네 동네 가서 한번 뽑아와봐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인천에 왔어요. 와가지고 누구 뽑겠어요? 맞아요. 진짜 뭐 효성스럽고 청렴한 사람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주변 사람들 뽑는 거예요. 제 친구, 그다음에 제 옆집 사람, 뭐 학교 선배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90 붙이면 되죠. 저 사람 효성스럽네. 저 사람 청렴하네. 그 효성과 청렴은 기준이 뭐냐면은 인사 담당관하고 얼마나 친하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방 호족들과 중앙 정계 귀족들 사이에서 이런 카르텔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즉 빽이 없으면 절대로 중앙 정계에 못 올라가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런 공고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한나라 황제들이 이것 좀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저 카르텔을 어떻게 하면은 흔들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인사 추천제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방식이 뭐였냐? 그게 과거 시험 같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직은 그런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매관매직이었어요. 즉 관직을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하셨어요. 뭐 좀 연로하셔가지고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럼 옛날엔 그 자리를
이렇게 인사 추천을 받아가지고 끼리끼리 해먹어서 다시 또 이제 누군가가 국방부 장관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황제가 그러는 거죠. 야, 너무 그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세 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뽑을게. 그 세 개만 딱 다르게 뽑는다. 어떻게 뽑냐? 여기 올라오고 싶은 사람 가격을 제시해라 하면서 매간 매직을 한 거예요. 뭐 경매 붙이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올라오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저요. 얼마 낼 수 있어? 저 한 1억 낼 수 있습니다. 1억? 저도 갈 수 있는데요. 저는 한 5억 낼 수 있어요. 5억? 저는 10억 낼 수 있습니다. 10억? 저는 20억이요. 20억? 더 있어 없어? 없으면 20억 낙찰. 이런 식으로 매간 매직으로 관직에 올라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매간 매직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돈은 있는데 좀 뺄 게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업을 해가지고 뭐 내가 돈을 좀 왕창 벌었다. 근데 원래 내가 이 지역의 유지는 아니라 가지고 갑자기 이제 졸부가 된 거죠. 그러니 빽이 없는 거죠. 빽이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직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냐, 이런 방식으로 매간 매직으로 올라가는데 황제가 직접 이거 경매장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대신 대타로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될 중간 매개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십상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상시가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십상시가 황제를 속여가지고 황제의 눈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뇌물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황제가 시켜가지고 황제의 허락하에 그렇게 매간 매직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상시들이 보고를 합니다. 황제한테. 야, 지금 국방부 장관 자리가 이번에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어? 20억에 팔렸는데요. 그래, 수고했어. 그럼 20억 중에서 18억은 나한테 주고 2억은 너네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황제가. 알고 보면은 그때 십상시들이 받아 먹었던 돈 중에서 거의 한 8, 90%는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냐면은 황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황제는 그 돈 가지고서 뭐 하냐면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비자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가 돈놀이를 했던 시기가 바로 이 후한 말기로 넘어가면 점점 그런 시기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후한 말기의 그 태폐적인 상황,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특히 이제 십상시 같은 간신배들이 전횡을 일삼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알고 보면 누가 조장한 거냐면은 황제들이 조장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십상시가 황제를 속인 게 아니라 황제가 십상시를 이용해서 돈놀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상시들은 좀 억울할 수 있죠. 자기들은 황제가 시킨 대로 한 것 뿐인데.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더러운 일을 해주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뭐 이런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한 10분의 1 정도는 저희한테 주시죠. 그런 식으로 십상시들이 돈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십상시들도 슬슬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십상시한테 매간 매직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애초에 기존에 있던 카르텔하고는 친하지 않으니까 십상시를 중심으로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한 말기에는 두 세력을 나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호족들이 이제 효렴이란 방식으로 추천제로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청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십상시를 통해서 매간 매직으로 올라온 사람들을 저 더러운 놈들 해가지고 탕류라고 불러요. 그러나 알고 보면 청류도 정말 깨끗하냐고 했을 때 끼리끼리 인맥, 백을 통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올라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탕류라고 해가지고 뭐 다 바보 멍청이들이었냐 하면은 또 걔 중에는 정말 능력 있고 수완 좋은데 하필이면 백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여기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또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이분법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청류하니까 무조건 깨끗할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류 중에서도 물론 깨끗한 청류들이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류도 있었다는 거죠. 탕류는 무조건 더러웠냐? 십상시면 무조건 악당이었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십상시 중에서도 괜찮은 환관들이 있었고 정말 문제 많은 사람도 있었고 항상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후한 말기에 이제 전횡을 일삼았던 십상시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